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나중에 나 죽어도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제 와서 그런 협박에 굴복할 줄 아셨어요? 여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도 정신 차려. 아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제사든 뭐든 지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세상 말세다 말세야.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하기 싫은 일을 왜 저한테 강요하시냐고요. 그리고 제가 멀쩡한 상태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장 나와서 제사 음식 차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9세 김 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제사 차례 같은 건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 몸서리를 칠 정도였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미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상 음식 차려놓고 아무리 절을 해봐야 뭐 하겠나 싶었죠. 그런 김 씨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집안에 시집와서 30년이 넘도록 매년 시댁 제사를 도맡아 지냈습니다. 김 씨가 맏며느리다 보니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나마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 준비를 했는데 시모가 나이를 먹은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노동을 김 씨 혼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김 씨의 시어머니는 이미 80세가 진작에 넘으셨고 제사를 온전히 김 씨가 물려받아 지내라는 말에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습니다. 김 씨 역시도 내일 모레 환갑이라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서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집안 식구들은 김 씨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김 씨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일 시킬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의 편이었기 때문에 김 씨는 본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집안을 탈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김 씨는 20대 중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나마 아들을 바로 낳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었지 김 씨는 신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어요. 남편은 가장으로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시댁 일과 연관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둘도 없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시부모의 폐악질 앞에 남편은 전혀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시집 오고 10년이 조금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부모 두 분과 시아버지까지 3번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명절 차례 2번까지 합치면 2달에 1번꼴로 제사상 차례상을 차려야 했어요. 애초에 김 씨도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말고도 시댁에는 가족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시댁에 가야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밥을 차리는 일은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댁 집안일로 남편이랑 수도 없이 싸우게 되었죠. 시부모 앞에서는 무서워 말을 못하고 집에만 돌아오면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라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니까 좀 참아봐. 어쩌다 한 번? 지금 어쩌다 한 번이라고 했어? 그렇게 쉽게 말할 거면 당신이 한 번이라도 해봐. 하여간 입만 살았지 맨날 어머님 댁 가면 누워만 있으면서. 당신은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벌써 잊었어? 기가 막혔지만 김 씨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떠올렸어요. 예전에 한번 김 씨의 눈치에 못 이긴 남편이 주방에서 행주를 가져다 밥상을 닦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호통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남편을 부려먹을 수가 있냐? 아니요, 어머님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는 줄 아니?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누가 보면 김 씨가 집안이라도 말아먹을 잘못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는 통에 김 씨는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도 빨리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남편의 말에 얼떨결에 김 씨도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김 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 곳도 없었어요. 그렇게 참고 산 지도 벌써 30년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김 씨는 제삿날이나 명절이 되면 그 전날부터 미리 시댁에 내려가 음식 준비를 해야 했어요.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어머님 또 난리 나셨겠다. 그러게 다들 일찍 내려가나 보네. 김 씨는 매번 이렇게 쫓기는 듯한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저 남들처럼 명절에 일손을 보태러 가는 것인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고 이제는 김 씨도 나이가 적지 않았는데 마음을 졸이는 건 여전한 일이었어요.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될 텐데 여전히 그게 안 됐습니다. 차례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면 시어머니는 아직도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에 일일이 대꾸를 안 했어도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작 조상 덕본 사람들은 다들 명절 연휴에 해외에 나가서 팔자 좋게 놀면서 지낸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만 모르는 것 같았죠. 내 친구 영숙이 알지? 연휴에 괌에 놀러 간다더라. 자주 여행 가네. 형편이 좋은가 봐. 그래. 요즘 잘 사는 사람들은 차례 같은 거 안 지내고 다들 명절에 여행 다니면서 산다고. 꼭 해외 여행을 가야 잘 사는 건가? 가족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 꽉 막힌 남편의 대답에 김 씨는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었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통과해 겨우겨우 시댁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럼 너희들이 더 일찍 출발을 했어야지. 손에 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한참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빨리 와서 전부터 붙여라. 얼른 움직여. 시댁에 모이는 식구가 많긴 했어도 매번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항상 명절 전날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했기 때문에 김 씨가 아무리 일찍 도착해도 혼이 날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는 그나마 시어머니랑 같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나이가 80이 넘어서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입으로 김 씨에게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김 씨는 사극 드라마에서 나오는 무술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이 집안 성씨가 아닌 시집온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이런 일에 남자 여자 구분도 없는 시대인데 시어머니는 마치 70년대에서 온 것처럼 여전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같은 여자인데도 어쩌면 시아버지 살아생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며느리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고 명절마다 고통받는 건 자신에 대해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꼬박 2박 3일 동안 시댁에서 중노동을 하고 난 뒤에야 김 씨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 이제 명절 끝났는데 3주 뒤에 또 아버님 제사잖아. 그러게 올해는 그렇게 됐네. 당신은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 생각이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바꾸고 싶으면 나중에 당신이 바꾸던가.
그동안 김 씨도 남편에게 이런 말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를 걸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야속한 건 매번 똑같았어요. 나중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는 친척들한테도 내가 이야기해 볼게. 그런데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문제로 시끄럽게 하지 말자. 앞으로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남편은 김 씨를 위로하는 척 했지만 결국 남편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깊은 마음속으로는 전혀 김 씨의 고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김 씨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할 뿐이지 왜 김 씨가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저 집안의 맏며느리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집을 찾아온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아들에게는 오랫동안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몇 번 만나보기도 했는데 착하고 똑부러진 모습이 마음에 들어 이런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김 씨도 대환영이었어요. 아들은 1년 안에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고 그와 동시에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지금처럼 저희 집안의 명절이나 제사를 계속 지내면 아마 저 혼자 참석해야 할지도 몰라요. 지영이네는 원래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거든요. 웬만하면 앞으로 명절에도 저희 둘은 여행을 갔으면 해요. 뭐? 명절에 여행을 가겠다고?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 정도로 놀라진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 하니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저희가 여름 휴가도 길게 못 가서 명절에라도 여행 다니면 좋죠. 그럼 집에 안 오겠다는 소리야? 할머니가 그걸 허락하시겠냐? 남편은 목에 핏대를 올리며 화내듯 말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마치 시어머니가 겹쳐 보이는 듯 했어요. 반면에 아들은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요즘엔 제사 지내는 집 거의 없어요. 저는 저랑 결혼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며느리한테 제사 지내라고 강요하면 저는 평생 결혼 못하고 총각으로 늙어 죽을지도 몰라요. 뭐야? 너 그게 진심이냐? 남편은 송곳에라도 찔린 것처럼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너 이 자식아, 그럼 자식 된 도리도 안 하겠다는 거냐? 엄마 아빠 다 죽어도 제사 안 지낼 거야?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줄 거야. 그런 남편의 엄포에도 아들은 전혀 상관 안 한다는 태도였어요. 남편은 부모의 돈이 없으면 아들이 결혼도 못하는 바보천치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럼 아버지 돈 안 받으면 집안 제사에 참석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들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왠지 모를 통쾌함까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김 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치료의 경과가 매우 좋았지만 김 씨는 마치 죽다 살아온 기분을 느끼며 인생을 다시 사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한테 또 전화 온다. 이리 줘. 차라리 내가 받을게. 그냥 받지 말고 전화기 꺼버리자. 오늘이 아버지 제사인데 전화를 꺼놓을 순 없지. 내가 금방 나가서 받고 올게.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지만 오래된 김 씨의 집은 방음이 그리 완벽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김 씨에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김 씨의 수술 경과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저 시아버지 제사인데 어떻게 안 내려올 수 있냐고 펄펄 뛰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변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 뿐이었죠.
결국 김 씨가 제사를 빠진 건 그때 딱 한 번뿐이었고 다음 명절이 돌아왔을 때는 또다시 시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아픈 사람인데 일을 많이 시키진 않으실 거야. 그냥 옆에서 하는 신용만 해. 진짜 내가 꼭 가야 돼? 나 아프다 하고 당신만 내려갔다 와.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결국 나중에는 너만 피곤해질 뿐이야. 내려가서 얼굴만 비추고 와. 남편의 말을 믿고 같이 내려갔던 김 씨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김 씨에게 이제 몸이 괜찮냐고 걱정하는 척을 하더니 하나 둘씩 일거리를 앞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회복도 덜 됐는데 몇 시간씩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고 있으니 김 씨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쉬지 않는 잔소리는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전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떡하니? 자꾸 동그랗게 예쁘게 붙여야지. 어머님, 원래 저희 집안 저는 이렇게 붙여왔어요. 정성이 없잖아, 정성이. 조상님한테 상을 잘 차려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작은 집 둘째 알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 조상님을 잘 모셔야 그 집도 며느리가 들지. 결국 참다 못한 김 씨가 폭발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 모양 이상하다고 자손 앞길 막는 게 멀쩡한 조상이 할 짓이에요? 그리고 작은 집 도련님 장가 못 간 건 제사 지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차라리 제사를 안 지내면 모를까. 여자라면 이런 집안에 시집 오고 싶겠어요? 저희 선우도 결혼할 여자 있다는데 제사 지내라고 하면 결혼 안 하겠대요. 네, 선우요. 어머님 장손 선우요. 김 씨의 말에 온 집안에 시끌벅적하던 소음이 일시에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이 뻔한 일이 펼쳐졌어요. 사실 김 씨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손까지 벌벌 떨며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반항을 했던 적이 없는 김 씨였기에 집안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말렸지만 끌려가면서도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욕을 하며 악을 썼어요. 그 욕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김 씨는 전을 부치던 뒤집개를 싱크대로 집어던졌고 방금 전까지 붙이고 있던 전이 가득 담긴 소쿠리도 싱크대 안으로 쏟아버렸어요. 저게 지금 어디에서 행패야? 하도 놀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김 씨는 본인의 짐만 챙겨들고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들인데 저보다는 이 집안 식구들이 직접 대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가자 등 뒤로 친척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맏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어나와 김 씨를 붙잡았어요. 나 먼저 올라가서 좀 쉴게. 당신 혼자 자라고 와. 붙잡은 손을 뿌리치고 김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결국 다음 날에 올라온 남편은 김 씨를 보자마자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까지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어머님처럼 욕을 했어. 소리를 질렀어. 난 최대한 인격적으로 점잖게 이야기했을 뿐이야. 남편은 말문이 막혀 더 이상 김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 씨가 돌아가고 난 뒤에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김 씨가 집안에서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린 건 덤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앞으로 제사나 명절은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왜 우리 집에서 해? 우리 엄마 나이도 있고 더 이상 하기 힘드시니까 우리 보고 물려받아서 하라는 거지. 아니,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사를 물려받아? 난 싫어. 아니, 절대 안 해. 그럼 어떡하냐? 내가 집안의 장남이잖아. 알겠어. 제사를 물려받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고. 대신에 난 제사 지낼 때마다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서 마음대로 해. 팔순 넘은 우리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니? 당신은 암 걸린 마누라는 안쓰럽지도 않아? 김 씨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쳤고 결국 남편은 설득을 포기했어요. 김 씨는 한술 더 떠서 앞으로 시댁 제사나 명절에도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나중에 나 죽어도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제 와서 그런 협박에 굴복할 줄 아셨어요? 여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도 이제는 정신 차려. 아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제사든 뭐든 지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세상 말세다 말세야.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조상님들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하기 싫은 일을 왜 저한테 강요하시냐고요. 그리고 제가 멀쩡한 상태도 아니고 항암 치료 받는 중인데 계속 저한테 제사 음식 차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김 씨가 예전에 아들을 보며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에게 바라는 게 없으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받은 게 거의 없었고 시어머니의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뿐이었죠. 게다가 남편에게는 밑으로 삼형제가 더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신 뒤에 세금 내고 나머지 재산 4등분을 하면 김 씨 손에 떨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겨우 그 돈 때문에 남은 평생 제사를 지낼 줄 알았다면 오산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가 김 씨 앞으로 수억 원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제사를 맡아서 지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김 씨는 남편에게 절대 지금 김 씨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고 시댁에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아들놈도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하는 거잖아.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제사 이야기 꺼내봐.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내 제사를 지내야 할걸? 김 씨의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김 씨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는 걸 떠올린 것 같았어요. 남편도 더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다음 제사가 돌아왔을 때 김 씨는 안방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씨의 남편은 혼자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다음 날 시누이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날아왔고 김 씨가 빠진 시댁 재산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분에 못 이겨 노발대발 하다가 또다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어요. 그동안 김 씨는 본인이 며느리로서 희생하며 살면 온 집안이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참아온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이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보다는 김 씨 본인의 처지를 바꾸려는 노력을 진작 했어야 했는데 참고만 살았던 김 씨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돌아온 남편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김 씨에게 제사를 간소화해도 좋으니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지내. 대신에 내일 내가 이혼서류 만들어 올 테니까 도장 먼저 찍어. 뭐? 지금 제사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난 앞으로 당신 집안의 종로를 그만할 거야.
당신이 딸이 없으니 망정이지. 딸이 시집가서 평생 나처럼 산다고 생각을 해봐. 남편은 더 이상 김 씨에게 제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다음 날 진짜로 이혼 서류를 가져와 눈앞에 들이밀었을 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김 씨에게 제사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게 되었어요. 아들은 올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도 절대 이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반성했고 예전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최근엔 김 씨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다만 시어머니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고 김 씨는 이대로라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